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그 상처 위에 단단하게 덧자란다. 예전엔 이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뼛속까지 새기며 살아가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가족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가족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처는 남보다 가족한테 더 깊이 받기도 하고 어떤 외로움은 남보다 가까운 사람한테 더 세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 제 인생을 털어놓는 날도 오네요. 그러니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처와 고독 속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화가인 건 아니지만 그냥 하루를 기록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사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릴 때 기억부터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꽤나 열악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죠. 천장은 물이 새서 비 오는 날이면 대야 놓는 게 일이었고요. 겨울엔 창문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옷을 껴입어도 손끝이 시릴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도 제한적으로 나와서 씻는 것조차 눈치 싸움을 해야 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불이 맨날 촉촉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오줌 싼 거 아니지? 감기 안 걸리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니까. 우리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가 봐. 밥도 매번 김치로 때우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는지 시합하고 있는 것 같아.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이 꽁꽁 얼어있는데 왜 아직도 보일러는 안 고쳐져 있는 거야?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도 너희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응?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분명 더 나은 날이 올 거야. 선생님도 같이 노력할게. 고아원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렸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해서 의미 없는 메아리 같았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고아원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엄마 손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혼자 저를 책임지고 계시는 만큼 생계를 유지하려면 남의 손을 빌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주말마다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고아원에 맡기신 거죠.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떻게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 딸 위해서 엄마가 돈 벌러 나가는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무조건 주말에는 우리 공주 보러 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테니까 엄마 기다리고 있어. 5번만 기다리면 돼. 엄마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꼬박꼬박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아침만 되면 설레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식사도 거르고 고아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렸죠. 그렇게 고아원 마당 끝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엄마 역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입에 사탕을 쏙 넣어주셨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시간을 보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손잡고 근처 작은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어묵을 사 먹으며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거 알지?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엄마도 우리 딸 보고 싶은 만큼 힘내서 한 주 잘 보낼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엄마의 모습이 멀어질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흐를 만큼 속상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올 거란 약속 하나에 한 주를 보낼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저를 질투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애들은 틈만 나면 제가 쓰던 베개를 몰래 물에 적셔놓거나 제가 아끼던 색연필을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땐 제 쟁반을 밀쳐버려서 반찬을 바닥에 쏟게 만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그리고 한 번은 제 신발에 흙을 잔뜩 쑤셔 넣어서 아침에 신고 나갔다가 울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저에겐 아직 엄마란 존재가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배가 아팠던 거겠죠. 하지만 그 어떤 괴롭힘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저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엄마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신 거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엄마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고아원 직원들은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듯이 놀라지도 않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연락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분명 이렇게까지 안 오실 리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 생기셨을까봐 걱정돼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항상 저 보러 오셨던 거. 원래 다 이래. 너희 엄마만 좀 오래 미련을 두셨던 거야. 그냥 이제 고아원에 적응하면서 살면 된다. 우리라고 너희 엄마한테 전화 안 해봤는 줄 알아? 계속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이제 오실 생각 없는 거야. 저는 밤새 창문에 붙어 엄마를 기다리기도 하며 눈물 마를 날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요. 우연히 입양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선 보통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애들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가정은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진짜 아이를 데려가서 보살피고 회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변의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 우리가 널 고아원에서 데려와 준 건데 고맙지 않아? 그렇게 죽상하지 말고 웃어.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궁금해하잖아. 괜히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면 눈치껏 행동해. 그래, 우리가 너를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데려온 줄 알아? 삐쩍 마르고 살갑지도 않은데 뭐하러 데려왔겠어? 우리 만나서 삼시세끼 다 챙기고 잠도 잘 자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밖에선 한없이 다정한 척을 하면서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집엔 아이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애초에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가지수부터 달랐답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 들 수 있었겠나요? 아무리 밥을 든든히 먹고 편안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파양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티끌만큼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다만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됐어요. 아니, 입양이 어떤 기회인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살아서 파양당해. 그렇게까지 철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찰 줄은 몰랐네. 다시는 입양기 해주지 말아야겠어. 차라리 다른 애들이 행복해지는 게 낫지. 솔직히 저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와 반지하 단칸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뛰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남들은 20살이 되면 청춘이라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던데 저에겐 사치였어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오로지 돈을 모은다는 목표만 이루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 저를 사랑해줄 수도 없을 테니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 옆 고깃집 주인이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로 진지한 감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기 바빴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집에서 걱정 안 해요? 제 여동생이라면 너무 신경 쓰여서 데리러 올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죠? 너무 말라서 짐 옮기다가 픽 쓰러질 것 같아요. 겉으로만 그렇고 일 잘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제가 아르바이트 관두면 다시 볼 일 없을 텐데 왜 자꾸 참견이세요?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깃집 사장은 물러서기는커녕 계속해서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본인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인한테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독한 각오로 살아왔대도 사람은 결국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기 마련인가 봐요. 마침내 저는 철벽을 거두고 고깃집 사장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매일 자기 전에 꿈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죠. 솔직히 처음엔 남자친구가 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연애만 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은 없다며 떠나버릴 줄 알았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언제나 제 걱정을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굳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지금까지도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줘. 미안하단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토록 거부할 때도 끈기 있게 대시했던 게 나야.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사랑한 거 아니라고. 당신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뻐.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저와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로 얼마나 들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치려고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일이 그리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장인 줄 알았던 고깃집이 시부모님 것이었어요. 거기다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전부 시부모님이 관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랑 당신이 모은 돈 합쳐서 집을 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살던 단칸방에서 신혼 시작해야 하나? 나 혼자서 살 땐 무리 없었지만 당신이랑 애까지 같이 살기엔 무리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받아올 거니까. 그동안 거의 모으기만 하고 따로 받아 쓴 것도 별로 없어서 꽤 많이 모았을 거야. 그 정도면 우리 세 식구 오손도손 살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어. 남편은 본인만 믿으라는 듯이 시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미 집을 넓히기 위해 이사하시느라 다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거기에 본인 돈까지 들어간 줄 몰랐다고 했어요. 솔직히 황당하면서도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당장 네가 결혼 계획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다 같이 넓은 집 가서 여유롭게 살면 좋을 거라 판단했던 거지.
무슨 우리를 도둑 취급이라도 하려는 거야? 설마 우리가 네 부모 돼서 돈만 빼먹으려고 했겠냐? 그래, 우리도 네가 갑작스럽게 며느리 데려와서 깜짝 놀랐다. 미리 알았으면 우리도 여유 자금 정도는 남겨뒀겠지. 애초에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으니 뭘 알고 그랬겠냐. 괜히 우리 탓할 생각하지 마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임신이 계획된 게 아니긴 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뭐 대단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고아인데다가 학력도 짧았잖아요. 그저 가진 거라곤 아르바이트에서 겨우 모은 몇 푼이 전부였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시부모님 댁에 합가해서 신혼을 살기로 했어요. 그나마 집이 넓긴 하니까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예뻐하던지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 지극정성이었답니다. 제가 입덧이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힘들어하면 바로 냉장고에서 제일 시원한 탄산수를 꺼내어 주었고요.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은 아무리 먼 가게라도 직접 가서 사다 줬어요. 심지어 제가 새벽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헬멧 쓰고 나가더니 1시간 만에 구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연못이 있었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디 가서 헤매다 온 거 아니야? 다음부턴 내가 뭐 먹고 싶다고 혼잣말해도 못 들은 척해. 어차피 살면서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구해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은 거지. 혹시 당신이 새벽에 먹고 싶다고 할까봐 미리 봐둔 가게가 있었어. 그다지 고생하지 않았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당신이 홀몸도 아닌데 먹고 싶은 거 참게 놔두고 싶지 않아. 그날 밤은 당연히 맛있는 떡볶이도 좋았지만 남편 덕분에 마음까지 배부른 기분이었습니다. 또 남편은 제가 자다가 허리를 잡고 끙끙거리면 본인 몸을 베개 삼아 눕게 해줬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새면서 허리를 주물러줬죠. 날마다 태교 음악도 직접 찾아 틀어주면서 제 배를 어루만질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특히 제가 입덧이 많이 심해졌을 때는 부엌에서 하는 일을 조금도 돕지 못했는데요. 시부모님이 가끔씩 못마땅하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낼 때마다 대신 방패막이 되어주곤 했어요. 확실히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 요즘은 며느리들이 많이 나약해졌다니까? 옛날엔 입덧 중에도 밥 해먹이고 밭일하고 빨래까지 다 했는데 말이야. 누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팔자 좋고 부럽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마누라 보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애틋하단 말이에요. 10달 배 아파서 애 낳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질 텐데 10달 동안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 시키지 말고 저 시키세요.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집안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서 빨래를 개는 건 물론이었고요. 설거지며 주방 정리까지 빠짐없이 해줬어요. 게다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해놔서 시어머니가 불평할 틈조차 없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고깃집 일을 보느라 나가서 제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땐 시부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주제에 네 서방 부려먹으면 마음이 편하냐? 입덧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그리 뻗어있을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도 네가 예뻐 보이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널 사랑하는 걸 보면 어디 약점 잡힌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야. 솔직히 주눅 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남편의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어요. 당연히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당신과 우리 아들을 위해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살게. 난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10달 동안 설레는 마음이긴 했지만 진짜 아빠가 됐다는 게 안 믿긴 해. 당신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 너무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힘내보자. 10달 동안 나만큼이나 당신도 고생 많았어. 계속해서 잘 부탁해. 나도 당신한테 든든한 아내가 될게. 제가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된 것 같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손자가 태어났다니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보겠다며 힘을 냈죠. 홀장사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오토바이를 몰아가며 최선을 다했어요. 오토바이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 난 지금 생활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금방 독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당신이 다치면 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야. 아니야. 빨리 독립해서 우리 셋만의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어. 당신이 착하니까 나를 기다려준 거지.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어디 쉬워? 최대한 안전하게 다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격려만 해줬으면 해. 남편이 진지하게 저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남편인데 제가 조금 더 시댁에서 견디는 건 별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끔씩 마음이 지칠 때면 아직도 기억 속에 있는 엄마를 그려서 블로그에 여러 장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내려갔어요. 심지어 제 개명 전 이름까지 솔직담백하게 언급했죠. 사람들이 댓글로 위로해주면 굳이 남편한테 털어놓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밤에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심지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어떻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허무하게 가버릴 수 있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잖아. 당신이 먼저 말했으면서 왜 먼저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별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훔치느라 끼니를 거르셨고요.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시부모님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놔도 소용없었죠. 심지어 시아버지는 한번 헛것을 봤다면서 현관 앞을 서성이며 남편 이름을 부르고 계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을 보살피기도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자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너만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힘들구나.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아들 없으면 우리는 남남인 거나 다름없지 않니? 굳이 한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시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는 갔습니다. 저 역시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생계부터 육아까지 혼자 해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왜 힘들어하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혼자도 아니고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냥 냉큼 몸만 붙어있겠다는 건 아니고요. 고깃집 일순 도울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시부모님도 결국 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의 고깃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계속 머물 수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남편 없는 삶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했죠. 하지만 고깃집에서 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살 떼고 뼈 깎는 고생이었어요.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다 보면 머리는 띵하고 허리는 쑤셔서 펴지지도 않았고요. 고깃집 특성상 기름 떼며 연기며 뒤엉킨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다 보면 손바닥엔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기 썰다가 손톱 밑이 들리는 고통을 겪기도 했고 설거지할 땐 세제에 손이 불어서 밤마다 연고를 바르느라 잠도 편히 못 잤죠. 그 와중에 손님 클레임 하나라도 생기면 전부 제 탓이 되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쉴 순 없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도 해열제 하나 먹고 일하는 게 기본이었고요. 아이고, 진짜 몸이 하나도 안 따라주네. 아직 젊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사람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어디 장사 되겠냐? 너 같으면 손님이 보고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냐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것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보호해줄 대상도 없고 그동안 밀린 시집살이가 몰아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말로는 뭐 형평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하겠다 했지만 실상은 제가 뭐라면 꼭 트집을 잡으려 드시더라고요. 주문받는 속도가 느리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기도 하고 설거지 물 온도가 맞지 않는다며 괜히 세제를 많이 썼다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김치찌개에 들어간 파가 너무 굵다. 손님상에 물잔을 올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심지어 직원들이 따로 와서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괜찮으신가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같이 있으면 말 걸기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시고 괜히 주눅들지 마세요. 아직 일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적응하고 계신 거니까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저런 걸로 문제 삼으신 적 없는데 영 이상하네요. 뭐 크게 잘못하신 거 없으시죠? 이 정도면 아예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건데 이러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스럽다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월급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시댁에서 머물게 해주는 걸로 월급 퉁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달리 월급을 주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머무는 만큼 전기세니 수도세니 관리비니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뜯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저에게 남는 것은 쥐꼬리만 했죠. 그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혼자 고기를 드시러 오셨어요. 보통 고깃집에 혼밥하러 오시는 경우는 드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심지어 여기는 시끌벅적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고깃집이잖아요. 그런데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 오신 것처럼 점잖고 매너 있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일이 단순해 보여도 손이 참 많이 가죠? 뜨거운 거 들고 있을 땐 특히 조심해야 해요. 괜히 빨리 하려고 애쓰다가 다치지 말고요. 고기 한 점 더 빨리 입에 넣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저도 더욱 신경 써서 응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어느새 우리 고깃집에 단골이 되어주셨거든요. 심지어 노신사는 고깃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저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도 노신사가 방문하면 저한테 오셨다고 알려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조차 불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노신사를 배웅해드리고 들어왔는데 노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불려씨 같은 년, 돈 많은 늙은이한테 붙어서 뭐라도 얻어먹을 속셈이냐? 너 진짜 뻔뻔하다. 내 아들 죽고 나서 고생 한번 해보다니 눈이 돌아갔냐? 돈만 모면 누구든 상관없나 보지?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아들과 죽은 남편의 배반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더라고요. 솔직히 제 또래의 남자랑 교류해서 욕먹는 거면 모를까. 아빠 뻘의 노신사를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이런 취급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단골 손님이셔서 예의 차린 것뿐이에요. 저는 그 일을 잊고 살 수 없는 사람인 거 다 아시잖아요. 괜히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제가 손님에게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입 다물어. 예의는 무슨 예의야? 네 년이 겉으로만 얌전한 척하는지 누가 알아? 아휴, 그냥 돈 많아 보이는 남자 하나 다가오면 뇌가 녹아내리나 보지? 내 아들이 이른 지 얼마나 됐다고 눈 돌아가서 들이대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억지를 부렸으면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저를 감싸줄 정도였습니다. 사모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사심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만큼 평소랑 똑같았거든요. 노신사분도 항상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분이고요. 맞아요. 괜히 노려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언니는 정말 일에만 충실하잖아요. 항상 쉬는 시간마다 아들 사진 보여주는 거 보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직원들까지 저를 옹호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잡돌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대로 짓밟지 못해서 속으로 벼르고 계셨나 봐요. 하도 고깃집이 정신이 없다 보니 한번 손님에게 가위를 못 갖다 드렸거든요. 다행히 손님은 가게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셔서 재빨리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도 문제 삼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게 드디어 가게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건데 너 지금 당장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는 제 뺨까지 후려치셨습니다. 진짜 머리가 울릴 정도로 고개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고깃집에 정적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정신이 멍했어요. 그렇게 제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깃집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 이분 최경희님 맞죠?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분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고깃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당연히 고깃집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죠. 심지어 그 사람을 뒤이어 양복 입은 사람들이 고깃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역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얘는 최경희가 아닌데 무슨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찾아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리 고깃집에는 최경희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원래 최경희였다는 것을 모르니 이 상황을 더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기 훨씬 전이었던 입양되던 시절에 개명한 거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양복 입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제 뺨을 후려치려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를 보호하듯이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의 뒤로 우리 고깃집 단골 노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분이 최경희 씨 본인 맞습니다. 몇 번이고 결과를 재검토했으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는 노신사에게 보고하듯이 서류철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입술까지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경희야,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못난 애비라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것 같구나. 이제는 절대로 내 딸 놓치지 않을 거다. 노신사는 본인이 제 아빠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과거 아빠의 집에서 일하던 상주 가정부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엄마가 고생함을 사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는진 몰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눈물이 났죠. 엄마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셨다는데요. 몇 명 되지 않는 소수 인원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 거실과 방 청소, 세탁, 다림질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집안 어른 생신이나 제사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밤새도록 재료 손질하고 음식을 차리느라 잠 한숨 못 자신 날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늘 고개 숙이고만 사셔야 했대요. 아무래도 고용당한 입장에서 거슬릴 만한 언행은 주의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던 엄마에게 유일하게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어줬던 사람이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면 많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외동아들이라 집에 있을 때면 항상 심심했거든요. 우리 말동무처럼 지내요. 매번 일만 하고 입 꾹 닫고 살면 답답할 것 같은데. 괜히 구박 들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실 줄은 몰랐네요. 감히 제가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나요? 덕분에 힘내서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도련님만 괜찮으시면 저도 말동무로 지내는 거 좋아요. 아빠는 집안일을 하는 엄마의 손에 수포가 일어난 걸 보고는 약국에서 직접 연고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엄마 입장에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정부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을 사람 대하듯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아빠 역시 늘 묵묵히 일만 하던 엄마에게서 책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시작해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연인이 되신 거죠. 그때가 엄마는 20대 초반이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불같았겠어요. 결국 엄마의 뱃속엔 제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당시 20대 후반으로 집안 사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 중이었고 정략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던 시기였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임신했으니 책임지라는 말을 못하셨나 봐요. 대신 같이 근무하던 가정부 아주머니에게만 이런 사정을 털어놓고 비상금을 도움받아 야반 도주하신 거랬어요. 너도 아직 어린데 무슨 애를 임신했다니.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잘 살아라. 괜히 뒤돌아보지 말고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나한테 돈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만약 아빠가 정략 결혼하는데 사생아가 생겼다고 하면 엄마와 뱃속에 있는 저한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정략 결혼에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리 잡고 나면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생각뿐이셨대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찾아 헤매셨다는데요.
엄마가 본인도 가정부가 아닌 본인 또래처럼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놓아줄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배가 눈에 띄게 부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을 모르셨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최근에 들어서야 엄마에게 도움을 주셨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편찮아지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의 존재를 알린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지라 그 가정부 아주머니와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평생 묻어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알립니다. 예전에 댁에서 일했던 금영이 있죠. 걔가 사장님 애를 낳아 키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한창 정략 결혼 논의가 있던 때라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찾아보셔야 해요. 그렇게 아빠는 부랴부랴 저와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이미 고아원에 방문이 어려웠던 시점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대요. 결국 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해보다가 제 블로그를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올려진 제 그림과 이야기들을 통해 저의 거처를 유추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고깃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탐정에게 다시 의뢰를 하셨고 결국 뒷조사를 통해 제가 본인의 친딸이란 사실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오신 거고요. 저는 아빠와 서로 끌어안고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악에 받쳐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계집애가 무슨 최경이? 얘는 제 며느리니까 다른 곳 가서 딸 찾아보세요.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면 이 지경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았겠죠. 남의 며느리 빼앗아갈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뒷배 없을 줄 알고 구박했는데 이런 상황이 밝혀지니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그거야 친자검사를 해보면 전부 나올 일이었죠. 그런데 아빠라고 주장하시는 노신사는 저를 보고 확신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가 엄마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며느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척 하십니까? 제가 이애 아빠라고 하는데도 막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 얼굴에 손 올린 거 무조건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요. 함부로 그만큼 돌려받을 준비하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우리 가게가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경각심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우리 며느리 누구보다 아끼고 있었어요. 그런 핑계로 만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겨우 가위 한 번 안 갖다줬다고 뺨에 손을 붙일 일이냐고요. 어딜 가도 어머님이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구질구질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변명이에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전전긍긍하면서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서 시아버지 품에 있던 아들을 빼앗아와 벤츠를 타고 아빠 댁으로 향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손자라고 내주지 않겠다며 고집 부릴까봐 뇌심 걱정했는데요. 아직 시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달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너 잘 왔다. 이 녀석 좀 데려가라. 하루 종일 쫓아다녀서 진이 다 빠지더라. 역시 애는 애 엄마가 돌보는 게 맞아. 내가 이 나이에 애 돌보느라 시간 보내는 게 맞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시아버진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 품에 아들을 냉큼 넘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까지 데려오기 어렵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죠. 결국 저는 아빠의 딸이라는 게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 덕분에 시어머니한테서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순순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댁까지 찾아와서 쌩 난리를 쳤거든요. 아니, 제가 아들도 없는 상황에 지금껏 며느리랑 손자까지 데리고 살면서 먹고 차게 해줬으면 오히려 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냐고요. 뺨 한번 스쳤다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왜 우리 아빠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누가 들으면 공짜로 재워두신 줄 알겠어요. 온갖 핑계 대시면서 돈 뜯어가셨잖아요. 뭘 저 때문에 헌신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직도 반성 덜 하셨나 보네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켰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 우리 딸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던 세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한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몰상식하게 울어야겠어요? 다시는 찾아올 엄두도 나지 않게 해줘야겠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빠 댁에서 보기 좋게 쫓겨나시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사코 안 나가겠다며 문 손잡이를 붙들고 버티셨지만 아빠 댁 경호원들한테 팔이 들어올려져서 그대로 끌려나가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길래 아빠를 백으로 복수에 나섰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 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때린 거였어요. 그리고 반찬을 재사용하고 중국산 쓰면서 국산으로 속인 거랑 허가 없이 고깃집 옆에 가건물을 세워 카페 운영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렸죠. 그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저 역시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아들 데리고 둘이 살아갈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저질러 버릴 순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저는 끝장이니까요. 그렇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신고하면서 결국 시어머니는 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아들까지 잃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아야겠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다시는 네 앞에 거슬리도록 나타나지 않을 거다.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구나.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 두 개여야 눈 감아드릴 수 있지 않겠나요? 제가 겨우 아빠 찾아서 마음 놓았다는 걸 알면서 돈부터 요구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평생 반성하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말년에 제대로 골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나마 운영하시던 고깃집도 쪽박차게 됐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사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 말처럼 혹시라도 다 잃게 생긴 시어머니가 달려들까봐 걱정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제 계획을 듣고 돈을 다 대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눅들거나 물러날 필요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고깃집을 운영했던 경력으로 다른 고깃집에 취직하셨다고 했는데요. 또 괜히 자존심 부리는 바람에 손님들이랑 몇 판 싸워가지고 오히려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할머니가 다 있어? 돈 받고 일하면서 무슨 저보고 다 알아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그냥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냥 할 일 해달라고요. 어떻게 된장찌개 갖다 달라는 말에 화를 내요? 진짜 별거를 다 보겠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셔야지. 왜 여기에 계세요? 밥이나 편하게 먹자고 왔는데 괜히 기분만 상했네. 이 할머니 있으면 다신 여기 안 올래요. 사장님, 저 단골인 거 아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서비스 드릴 테니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분명 열심히 일할 테니 고용만 해달라면서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시면 어떡해요? 오늘부로 정리할 테니 나오지 마세요. 정말 어디를 가든 그 본성은 고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귀에까지 고깃집을 전전하는데 거칠고 고압적인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두 분 사이에 자녀가 따로 없어서 저도 새엄마와 나쁘지 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새엄마는 종종 저를 찾아오셔서 손수 요리도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과 함께 장난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꼭 진짜 딸과 손자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했을 땐 미역국을 끓여 문 앞에 두고 가신 적도 있었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척 잘 따르고 있어요. 덤으로 저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늦게나마 체감하며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제가 아들을 키우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집까지 구해주셨어요.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살아라. 내가 비록 너를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남편의 딸이면 내 딸인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 이젠 혼자 다 감당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살아라. 네가 행복해야 우리 부부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거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를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니 무장 해제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두 분한테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우리 딸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네.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도 복은 많은가 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신과 우리 딸과 손자를 위해 써야겠어. 그러니 너도 언제든 이 아빠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저는 아빠와 새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아들이랑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신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굳이 사치스럽게 지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우리 아들한테 다채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시장에 같이 가고요. 그날 먹을 반찬거리를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숫자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하나 사 먹는 걸 좋아해서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들은 꼭 제 품에 안겨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은 독서등 하나 켜놓고 동화책을 읽어주면 눈을 초롱초롱 빛내는 게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요하지만 단단하고 소중하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잊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이 애틋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제 편이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등을 돌려버린 것 같아도 제 편 하나만 있으면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젠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인생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젠가 제 아들이 저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말할 만큼 떳떳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